Live Curious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광활한 초원에서 생물들이 격돌을 벌입니다. 초능력을 발휘해 생존을 하고, 치타는 초고속으로 달리며 종족들 간의 과격한 싸움이 일고, 다람쥐는 거리의 투사처럼 뱀과 대적을 합니다. 과학의 신기술은 동물이 가진 놀라운 비밀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뛰어난 근육남들을 밝혀내고, 눈 깜빡이는 순간에, 심지어 찰나의 순간에 삶이 죽음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대륙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초지대와 사바나는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동물들의 지구상 최대의 서식지를 이루며 탁 트인 수평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굽 소리가 들리고 풀을 뜯고 거대한 무리들이 이동을 하는 곳. 그래서 사바나는 힘있는 포식자들의 관심을 받고 식욕을 채우는 곳입니다. 무리와 사냥꾼. 이 시도 때도 없는 투쟁은 자연의 가장 멋진 액션 드라마죠. 누드의 사자로 시작해 들소 대 들소, 지하에 요새를 짓는 무리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포식자가 있는가 하면 사바나에서 가장 빠른 경쟁자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경이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목격 자체가 기적이며 촬영이 종종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잡기엔 너무 빠른 치타와 급정지하는 맹금, 사바나 풀섭,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사자들. 과학의 기술이 결정적인 순간을 찍어낼 수 있다면 생물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의 생과 사의 순간들 중에서 최고의 장면은 이동하며 살아가는 거대한 누 무리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자의 명예 사이에서 나옵니다. 숨을 곳이 없는 탁 트인 공간에서 자맹과 지략, 그리고 속도가 뛰어난 사자의 지속적인 위협 때문에 눈은 무리 이동을 하며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사실 그것은 냉정한 계산의 결과일 뿐, 무리를 지어 있으면 더욱 명백한 목표물이 됩니다. 그러나 누 각자에 대한 위험은 줄어들죠. 물론 일부는 먹잇감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 대 사자. 공정하지 못한 게임 같지만 변수가 많아서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거리가 중요한 게임입니다. 안전거리는 약 50m로 누에게 있어서 이 거리는 종종 사자의 어마어마한 가속의 힘을 따돌릴 수 있는 중요한 거리입니다. 이들 중에서 누이의 무리가 그다지 우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해 보이는 누에게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는 신체 질량이 상체와 앞쪽에 집중되어 일반 속도의 장거리 질주의 이상적인 신체 구조입니다. 호리호리한 다리를 보면 아랫다리는 가볍고 근육질의 윗다리는 몸통 가까이에 붙어 있어 시속 60km 정도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발굽 아래에 있는 취선에서 나오는 냄새로 황혼이나 어두운 밤에도 앞에 누를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매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이동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몸이죠. 인간보다 몇 배나 더 정확한 시력을 가진 사자가 누 무리를 탐색합니다. 그러나 누 역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7번의 공격 중 한 번밖에 성공을 못합니다. 위험한 낌새에 무리는 달아나고 때로는 새끼를 감춘 채 함께 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사자와 정면 대결을 하기도 합니다. 누에게 풀은 생명입니다. 또한 적을 숨겨주기도 합니다. 사자가 풀숲에 숨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미와 새끼가 무리에서 벗어났군요. 작정을 하면 사자는 가속도로 2초 안에 15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손쉬운 목표물인 새끼에게서 돌아선 사자가 더 큰 놈을 향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사자의 이런 행동은 모두 방금 누가 있었던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누의 안전거리 안으로 침입해 들어간 남사자는 성공의 가능성을 느끼고 더 큰 먹이를 쫓은 것입니다. 길고 빈약한 누의 아랫다리에 비해 사자는 짧고 육중한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구력 있는 마라톤 선수와 역도 선수처럼 힘이 센 육상 선수의 대결 같은 것입니다. 사자는 누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리고 튀어오르죠. 발목이 자유롭게 돌아가는 사자는 앞발로 먹이를 잡고 주머니 칼 같은 발톱으로 움켜쥘 수 있습니다. 누가 몸무게는 더 많이 나가지만 좌우의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사자는 강력한 어깨와 추진력으로 누를 쓰러뜨리죠. 누가 쓰러지면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로 목구멍을 잡거나 근육을 죄어 못 움직이게 하고 단검 같은 긴 송곳니로 물어 질식사를 시킵니다. 육식에 적합한 위아래 치아는 고기를 자르는 가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혀의 표면에는 먹이의 살을 자극하는 날카롭게 솟은 돌기가 있습니다. 이 순간은 누구와 사자의 1대1 대결이지만 더 크게 보면 전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이동하는 무리와 기회를 노리는 소집단의 사냥꾼인 것이죠. 모든 충격의 순간은 찰나에 일어나고 운과 수백만 년에 걸친 생리학적인 적응의 결과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많은 우세한 능력을 갖춘 동물의 왕입니다. 속도, 강인함, 턱과 발톱.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날기까지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밑의 날개를 가진 검독수리는 가장 큰 조류 중 하나이며 아마도 가장 흉포한 맹금일 것입니다. 갈고리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 죽이는 특성 때문에 검독수리를 맹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중의 사냥꾼은 24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정찰하고 거의 시속 320km의 속도로 하강할 수 있습니다. 사슴 같은 큰 동물도 낚아채지만 검독수리는 원래 산토끼, 얼룩다람쥐, 그리고 초지대의 아메리칸 메토끼를 잡아먹습니다. 하늘에서 탄원이 떨어지듯 뻗어나온 발톱이 내리꽂히죠. 오도 가도 못하고 탈출의 필사적이 된 사냥감과 경주를 펼칩니다. 무기와 기술 재능에도 불구하고 항상 독수리가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겨냥으로 검독수리의 공중 습격에서 토끼가 살아남았습니다. 사냥꾼의 패배로 끝난 촌각을 다투는 모면의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온난 기류를 타는 넓은 날개를 이용하여 검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릅니다. 사실 독수리의 날개뼈는 속이 비어 있어서 비행에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새들의 무게와 힘은 가슴에 자리한 비행 근육에 있어서 날개를 강력하게 펄럭일 때마다 작은 창사골 깊은 곳에서 압력을 흡수합니다. 이 날개들은 치솟아 오르기에 이상적이지만 그러나 매 같은 맹금류의 고속에 유리한 날개들과는 달리 검독수리의 넓은 날개는 급회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칸 메토끼는 이것을 아주 잘 해내죠. 그러나 이 새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토끼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뇌보다 안구가 더 큰 독수리의 눈으로 유명하며 사람보다 3배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목표물이 정해지면 하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메토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토끼의 강력한 뒷다리는 시속 64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토끼의 머리는 엄청난 속도에서도 분별력을 가지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두개골에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이 있어 고속으로 달리는 동안에도 시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끝은 들쑥날쑥하게 보이는데 벌린 손가락처럼 깃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며 각각의 날개 죽지는 상승에 더 유리하고 정지 상태에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이 있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이 잘못된 것은 독수리 때문이죠. 토끼는 갑자기 멈추고 독수리는 목표물보다 더 많이 날아갔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마냥 걸어야만 하는 독수리는 그만 기회를 잃고 말았죠. 사냥꾼의 놀라운 무장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시간의 비율에 달려 있습니다. 사냥꾼은 무기 창고에 이빨, 독과 발톱을 갖춰 놓았지만 사냥감도 그들 자신만의 방어 무기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최악의 적이 그들 내부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대초원 지역의 늦은 여름. 낮은 점점 짧아지고 들소의 번식기가 다가옵니다. 무리 속의 수컷들이 서로 공격을 하는 시기죠. 소위 말하는 발정기입니다. 들소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점차 심해지죠. 각 소들은 암소에게 접근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에서 이긴 소들은 연속되는 도전을 받습니다. 들소와 들소의 대적. 그것은 순수한 격돌의 순간입니다. 북미의 가장 큰 짐승 들소의 몸은 어떻게 막대한 힘을 내는 것일까요? 새끼는 들소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육도 생기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이들도 몇 년만 흐르면 900kg이 넘게 나갈 것이며 잔뜩 무장된 몸으로 싸움을 준비할 것입니다. 격돌의 순간이 다가오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특별한 신체 내부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거대한 어깨뼈는 막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척추골은 둥근 등을 요새로 만들어주죠. 머리를 감싸고 있는 털과 가죽은 수 센티미터의 두께로 돌처럼 단단한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들의 털은 자연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보호막입니다. 게다가 30cm 정도의 단단한 뿔은 매우 날카로워서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충돌이 한창 격할 때는 안드로겐 호르몬이 들소의 몸속을 돌며 2배로 고통의 감각을 줄여줍니다. 도전자 중 하나가 뒤로 물러서고
마침내 포기를 합니다. 발정 시기가 있는 동물들은 연중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부딪혀대죠. 머리를 부딪히는 것이 삶의 방식인 것들도 있습니다. 아주 친근한 소리가 들립니다. 작은 한 생물이 소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죠. 이 딱따구리는 어떻게 뇌의 혹사를 견뎌내는 것일까요? 초당 20번까지 얼굴에 가해지는 충격.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댈 때 그 충격은 권투 선수의 강력 펀치의 20배에 해당하죠. 딱따구리는 이 강력한 부리로 둥지 속을 파내고 먹이를 찾아내고 짝짓기의 신호로 이용합니다. 이어지는 충격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충격을 받아들이는 신체 내부의 운영체제 때문입니다. 각 충격이 뇌에 도달하기 직전에 부리 뒤에 있는 근육이 뇌로 가는 충격을 다른 곳으로 보내죠. 매우 긴 혀는 안으로 깊이 말려 들어가 머리를 싸고 있으며 날아다니는 파편으로부터 안구 보호를 위해 안쪽에 눈꺼풀이 닫혀져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 고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새들의 생체 역학은 매우 복잡합니다. 반면에 보상은 아주 단순하죠. 구멍을 파서 둥지를 짓고 자손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녀석이 둥지 안에서 알을 부화시키는 굴 안에 새끼를 낳든 자연의 세계에서 이런 장소들은 종종 공격 대상이 됩니다. 때로는 아주 무서운 포식자들이 방문을 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심지어 작은 먹잇감도 비밀 병기를 꺼내어 기꺼이 위험한 적과 대적을 합니다. 고리를 튕기는 방울뱀의 소리에 우리들은 대부분 충분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원초적인 순간입니다. 자연의 가장 능수능란하고 발달한 포식자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바로 방울뱀이죠. 갈라진 혀와 강한 독성은 치명적입니다. 늦은 오후의 열기에 방울뱀이 외출을 합니다. 배가 고프군요. 캘리포니아 북쪽의 초지대에서 얼룩 다람쥐는 선호를 받는 먹잇감이죠. 이 둘의 대결이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죠. 가스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보통의 얼룩 다람쥐들은 이런 위험한 순간에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초강력 방어 무기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다람쥐의 전략의 핵심은 속임수인데 마치 다른 동물인 양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통하는 이유는 뱀이 세상을 보는 방법 때문입니다. 전 세계 독사들의 공통된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의 머리 양옆에 있는 열 감지 기관에 있습니다. 로레알 피츠로 알려진 매우 예민한 이 열 감지기는 외부로 열려있는 한 쌍의 구멍으로 이 구멍들이 온혈인 먹잇감의 위치와 크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의 흔적 같은 열감지 구멍으로 주변 온도보다 겨우 1000분의 3도 더 따뜻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람쥐들은 이 모든 것을 학습했거나 최소한 방울뱀의 열 감지에 대항해서 방어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방울뱀과 마주한 다람쥐들은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공포로 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상 꼬리에 혀를 흘려보내 나머지 몸과 같이 꼬리도 뜨겁게 만들어 열이 나는 면적을 늘리고 있는 것이죠. 뱀은 방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찌르륵거리며 경보음을 울리자 다른 다람쥐들도 합세를 합니다. 성체 다람쥐들은 매우 대담한 행동으로 위험을 감수하는데 심지어 물려도 그들의 피해 있는 효소가 독을 희석시켜줍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방울뱀의 독에 여전히 취약한 다람쥐 새끼들인데 방울뱀이 집단의 굴 입구를 탐색할 때 보면 이 사실을 아는 듯합니다. 굴에 머리를 들이민 방울뱀은 마치 열을 찾아다니는 미사일 같습니다. 부모라면 아무도 원치 않는 순간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이죠. 어미 다람쥐는 침입자를 물리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합니다. 뱀이 생매장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침내 뱀이 후퇴합니다. 포식자와 먹잇감 사이의 긴 전투에서 공격적인 무기들은 종종 역전의 결과를 낳습니다. 방울뱀과 다람쥐는 자신들의 무기를 끊임없이 진화시키며 수백 년을 이어왔습니다. 이 두 동물이 마주치면 항상 생존 경쟁이 됩니다. 초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전이 다 1대1은 아닙니다. 가끔은 위협에 대항해 무리가 함께 견뎌내죠. 때로는 무리 전체가 즉각 적의 침입에 대응하기도 합니다. 흰개미에 있어 무리의 개념은 차원이 다릅니다. 대형 군집을 이루어 살며 초대형의 요새를 짓죠. 흰개미는 성 같은 고분을 6m 이상 쌓아 올려서 광활한 초원 한가운데 그들만의 안전지대를 만듭니다. 습한 미세기후 덕분에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그들의 집은 마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개미집은 고분을 통과하는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바람을 잘 잡아두어야 합니다. 정말 커다란 숙박시설이군요. 그러나 낙오는 아닙니다. 침입자가 자주 방문을 하기 때문이죠. 흰개미가 많은 동물들이 즐겨 찾는 먹잇감이라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개미는 아주 많습니다. 지구에서 개미와 흰개미가 동물의 20%를 차지하고 있죠.
음식의 원천으로서 스테이크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들은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초능력을 지니고 있죠. 바로 고분 깊숙한 곳에 있는 여왕 흰개미입니다. 거대한 몸을 꿈틀거리며 3초 간격으로 하루에 3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또한 그녀는 산파처럼 그녀의 알을 받아내어 타가 시설로 보내는 맹목적인 일개미들을 자극하는 페로몬이 있습니다. 여왕을 보호하는 일은 병정 흰개미의 역할입니다. 침공의 순간이 닥치면 병정 흰개미는 개미집을 방어할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포식자부터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병정 개미의 적이 되죠. 마치 걸어다니는 솔방울같이 생겼군요. 비늘이 있는 이 천상갑은 보기가 힘든 동물로 밤에만 나타나 강력한 식욕으로 흰개미를 밝힙니다. 냄새로 사냥을 하며 흰개미 집을 찾아내 파헤칩니다. 그러나 천상갑 역시 자연이 준 희한한 자신만의 도구를 진화시켜왔죠. 천상갑은 40cm 길이로 혀를 늘릴 수가 있고 탐사를 할 때는 끈끈한 점액으로 뒤덮인 혀로 흰개미를 잡습니다. 전투에 나선 병정 흰개미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턱을 이용해 침입자를 물어뜯습니다. 침략으로 수천 마리가 희생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아 여왕은 엄청난 양의 알을 생산합니다. 수십 년 동안 비교적 안전하게 지하의 무리가 견뎌내도록 여왕 개미가 돕는 거죠. 탁 트인 사바나 지역에서는 동물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종종 불침번을 서야 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기울여야 하며 심장이 두근거리며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세 마리의 사자가 새끼 기린을 훔쳤습니다. 어미 기린은 사자들을 물리치려 애를 씁니다. 기린의 앞다리는 뒷다리보다 더 길고 놀라울 만큼 튼튼해서 치명적인 강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성체가 된 기린을 공격할 만큼 용감하게 맞서는 사자는 드물죠. 사자들이 새끼에게 부상을 입혔지만 긴박한 순간에 어미 기린이 새끼를 밟은 것 같습니다. 새끼가 죽은 것을 깨달은 어미는 마지못해 사자들에게 뒤처리를 양보합니다. 새끼 기린의 절반 이상이 쓰러져 대체로 사자나 하이에나의 먹이가 되죠.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바나에서도 생과 사는 밀접한 동반자이며 어느 쪽과 함께 하느냐는 순간에 결정이 나죠.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자라서 성체가 됩니다. 빨리 자라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성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신체 기능의 이용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필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서 몸집이 가장 큰 동물로 자란다면 어떨까요? 모든 어린 코끼리들은 혹독한 조기 교육을 받습니다. 기다란 코의 사용법을 배워야만 하는데 그들의 삶이 이 대단한 장기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코끼리의 코는 손이고 코이며 탐새끼이고 중노동에 이용되는 지게차와 같죠. 코는 그들이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물속에서 코는 대포이고 잠수용 튜브이며 빨대죠. 새끼 코끼리는 입으로 어미의 젖을 먹습니다. 새끼가 입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는군요. 어린 코끼리는 달랑거리는 긴 코의 타성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워합니다. 인간의 혀나 문어의 팔처럼 코는 수많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긴 코를 따라 콧구멍 주변으로 퍼지는 근육은 코끝으로 동전도 집을 수 있는 훌륭한 복합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코끼리는 일단 학습을 하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코로 집어서 입에 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코를 이용하는 기술이 고도의 지식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데 코로 그들 종족의 유고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커다란 몸집으로 유명한 코끼리는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다목적인 코가 신체 구조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초원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교전들을 하나씩 목격했습니다. 습격의 장면과 거대한 에너지와 수적 우세함, 그리고 우한 비행까지 보았죠. 그러나 광활한 사바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적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뼈, 힘줄, 근육과 신경들이 속도에 유용한 측면에서 진화되어 왔습니다. 사냥꾼과 무리의 대결에서 최고의 순간은 치타와 가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미사일처럼 빠른 생체 역학적인 동물들의 경쟁은 동물의 몸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오랜 숙고의 두 적이 교전을 할 때 성공 혹은 실패는 몸의 상태와 약간의 행운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치타를 보겠습니다. 엄청난 속도의 치타는 거의 시속 100km를 달릴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포유 동물이죠. 그레이하운드의 몸매를 지닌 치타는 가벼운 뼈와 굽은 등, 달리기를 위한 긴 다리와 균형을 잡는 긴 꼬리, 짧고 공기역학적인 머리가 있죠.
매우 빠른 가속으로 수초 만에 최대 속도로 변환이 가능하며 고속 촬영 기법만이 세부적인 장면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치타는 로켓처럼 빠르죠. 그래야 생존합니다. 그들의 먹잇감인 가젤도 마찬가지죠. 가젤의 서식지인 초원은 풀의 길이가 짧아 무리가 눈에 잘 띄입니다. 토미와 스프링복은 사회적이고 사교적입니다. 그들의 무리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이죠. 그들은 치타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장점은 빠른 회전과 거리입니다. 그들은 쾌속 질주하는 치타보다 훨씬 장거리를 달릴 수 있으며 달릴 때 가젤의 장은 고속으로 피스톤 운동을 하는 것처럼 펌프질을 하며 산소 흡입을 최대화합니다. 그들의 놀랄만한 내구력 외에도 스프링복은 그들 자신만의 달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프롱킹이라 알려진 갑작스런 점프는 그들의 강함과 체력을 보여주죠. 그러나 생존은 경계에 달려있죠. 사냥꾼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적시에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치타는 쉽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속도로 보자면 그들은 사자만큼 가까이서 공격을 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의 전무늬는 풀숲에서 잠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타는 시각이 매우 발달한 사냥꾼으로 눈 아래의 검은 음량이 번쩍임을 차단하고 크고 앞으로 향한 두 눈은 빛깔을 식별할 수 있으며 눈 속에 있는 특별히 발달한 신경세포 밴드가 초원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먹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늙고 약한 개체를 목표물로 하는 사자와는 달리 치타는 건강한 가지를 쫓는데 대개는 무리에서 떨어진 것들이죠. 치타가 사냥을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걸까요? 뛸 때마다 감겼다 풀리는 유연하며 가늘고 긴 등뼈에 붙어있는 엉덩이와 팔 이음뼈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느린 화면을 통해 치타가 공중에 떠서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번 내다름으로 6m 이상을 갑니다. 등뼈가 뒤쪽으로 상당히 구부러지며 등뼈의 하단과 상단에 있는 인대가 뻗었다가 다시 튕기며 아주 효과적으로 치타를 앞으로 튀어나가게 하죠.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가젤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느리지만 치타를 코너 밖으로 몰아갈 수 있죠. 그러나 치타의 긴 꼬리는 방향타처럼 작동하며 그 회전을 돕습니다. 빠르게 달리면서 치타는 먹이를 넘어뜨리려 앞발을 뻗기도 합니다. 먹이가 넘어지면 치타는 짧은 턱과 작고 굵은 송곳니로 목구멍을 찔러 숨통을 움켜쥐고 재빠르게 질식사시킵니다.
오늘 이 치타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 한 마리의 가젤은 적을 만났지만 무리의 나머지는 수적인 우위로 존속해 나갑니다. 거친 삶에도 불구하고 사바나의 모든 생물이 항상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전투 의욕을 불사르는 것도 아니죠. 대부분의 날들이 예외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들. 죽음의 깊은 시험에 드는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순간들이죠. 상황이 바뀌면 자연은 적응을 위해 진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이 동물들의 절정의 순간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숨겨진 초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들은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초능력을 지니고 있죠. 바로 고분 깊숙한 곳에 있는 여왕 흰개미입니다. 거대한 몸을 꿈틀거리며 3초 간격으로 하루에 3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또한 그녀는 산파처럼 그녀의 알을 받아내어 타가 시설로 보내는 맹목적인 일개미들을 자극하는 페로몬이 있습니다. 여왕을 보호하는 일은 병정 흰개미의 역할입니다. 침공의 순간이 닥치면 병정 흰개미는 개미집을 방어할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포식자부터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병정 개미의 적이 되죠. 마치 걸어다니는 솔방울같이 생겼군요. 비늘이 있는 이 천상갑은 보기가 힘든 동물로 밤에만 나타나 강력한 식욕으로 흰개미를 밝힙니다. 냄새로 사냥을 하며 흰개미 집을 찾아내 파헤칩니다. 그러나 천상갑 역시 자연이 준 희한한 자신만의 도구를 진화시켜왔죠. 천상갑은 40cm 길이로 혀를 늘릴 수가 있고, 탐사를 할 때는 끈끈한 점액으로 뒤덮인 혀로 흰개미를 잡습니다. 전투에 나선 병정 흰개미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턱을 이용해 침입자를 물어뜯습니다. 침략으로 수천 마리가 희생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아 여왕은 엄청난 양의 알을 생산합니다. 수십 년 동안 비교적 안전하게 지하의 무리가 견디어내도록 여왕 개미가 돕는 거죠. 탁 트인 사바나 지역에서는 동물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종종 불침번을 서야 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탈출의 필사적이 된 사냥감과 경주를 펼칩니다. 무기와 기술 재능에도 불구하고 항상 독수리가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겨냥으로 검독수리의 공중 습격에서 토끼가 살아남았습니다. 사냥꾼의 패배로 끝난 촌각을 다투는 모면의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온난 기류를 타는 넓은 날개를 이용하여 검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릅니다. 사실 독수리의 날개뼈는 속이 비어 있어서 비행에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새들의 무게와 힘은 가슴에 자리한 비행 근육에 있어서 날개를 강력하게 펄럭일 때마다 작은 창사골 깊은 곳에서 압력을 흡수합니다. 이 날개들은 치솟아 오르기에 이상적이지만 그러나 매 같은 맹금류의 고속에 유리한 날개들과는 달리 검독수리의 넓은 날개는 급회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칸 메토끼는 이것을 아주 잘 해내죠. 그러나 이 새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토끼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뇌보다 안구가 더 큰 독수리의 눈으로 유명하며 사람보다 3배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목표물이 정해지면 하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메토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토끼의 강력한 뒷다리는 시속 64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토끼의 머리는 엄청난 속도에서도 분별력을 가지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두개골에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이 있어 고속으로 달리는 동안에도 시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끝은 들쑥날쑥 그러나 아메리칸 메토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토끼의 강력한 뒷다리는 시속 64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토끼의 머리는 엄청난 속도에서도 분별력을 가지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두개골에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이 있어 고속으로 달리는 동안에도 시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끝은 들쑥날쑥하게 보이는데 벌린 손가락처럼 깃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며 각각의 날개 죽지는 상승에 더 유리하고 정지 상태에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이 있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이 잘못된 것은 독수리 때문이죠. 토끼는 갑자기 멈추고 독수리는 목표물보다 더 많이 날아갔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마냥 걸어야만 하는 독수리는 그만 기회를 잃고 말았죠. 사냥꾼의 놀라운 무장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시간의 비율에 달려 있습니다. 사냥꾼은 무기 창고에 이빨, 독과 발톱을 갖춰 놓았지만
사냥감도 그들 자신만의 방어 무기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최악의 적이 그들 내부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대초원 지역의 늦은 여름. 낮은 점점 짧아지고 들소의 번식기가 다가옵니다. 무리 속의 수컷들이 서로 공격을 하는 시기죠. 소위 말하는 발정기입니다. 들소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점차 심해지죠. 각 소들은 암소에게 접대한 위험은 줄어들죠. 물론 일부는 먹잇감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 대 사자. 공정하지 못한 게임 같지만 변수가 많아서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거리가 중요한 게임입니다. 안전거리는 약 50m로 누에게 있어서 이 거리는 종종 사자의 어마어마한 가속의 힘을 따돌릴 수 있는 중요한 거리입니다. 이들 중에서 누이의 무리가 그다지 우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해 보이는 누에게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는 신체 질량이 상체와 앞쪽에 집중되어 일반 속도의 장거리 질주의 이상적인 신체 구조입니다. 호리호리한 다리를 보면 아랫다리는 가볍고 근육질의 윗다리는 몸통 가까이에 붙어 있어 시속 60km 정도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발굽 아래에 있는 취선에서 나오는 냄새로 황혼이나 어두운 밤에도 앞에 누를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매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이동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몸이죠. 인간보다 몇 배나 더 정확한 시력을 가진 사자가 누 무리를 탐색합니다. 그러나 누 역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7번의 공격 중 한 번밖에 성공을 못합니다. 위험한 낌새에 무리는 달아나고 때로는 새끼를 감춘 채 함께 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사자와 정면 대결을 하기도 합니다. 누에게 풀은 생명입니다. 또한 저것 질식사를 시킵니다. 육식에 적합한 위아래 치아는 고기를 자르는 가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혀의 표면에는 먹이의 살을 자극하는 날카롭게 솟은 돌기가 있습니다. 이 순간은 누와 사자의 1대1 대결이지만 더 크게 보면 전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이동하는 무리와 기회를 노리는 소집단의 사냥꾼인 것이죠. 모든 충격의 순간은 찰나에 일어나고 운과 수백만 년에 걸친 생리학적인 적응의 결과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많은 우세한 능력을 갖춘 동물의 왕입니다. 속도, 강인함, 턱과 발톱.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날기까지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밑의 날개를 가진 검독수리는 가장 큰 조류 중 하나이며 아마도 가장 흉포한 맹금일 것입니다. 갈고리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 죽이는 특성 때문에 검독수리를 맹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중의 사냥꾼은 24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정찰하고 거의 시속 320km의 속도로 하강할 수 있습니다. 사슴 같은 큰 동물도 낚아채지만 검독수리는 원래 산토끼, 얼룩다람쥐, 그리고 초지대의 아메리칸 메토끼를 잡아먹습니다. 하늘에서 탄원이 떨어지듯 뻗어나온 발톱이 내리꽂히죠. 오도 가도 못하고 탈출의 필사적이 된 사냥감과 경주를 펼칩니다. 항구에 이빨, 독과 발톱을 갖춰놓았지만 사냥감도 그들 자신만의 방어 무기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최악의 적이 그들 내부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대초원 지역의 늦은 여름, 낮은 점점 짧아지고 들소의 번식기가 다가옵니다. 무리 속의 수컷들이 서로 공격을 하는 시기죠. 소위 말하는 발정기입니다. 들소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점차 심해지죠. 각 소들은 암소에게 접근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에서 이긴 소들은 연속되는 도전을 받습니다. 들소와 들소의 대적, 그것은 순수한 격돌의 순간입니다. 북미의 가장 큰 짐승 들소의 몸은 어떻게 막대한 힘을 내는 것일까요? 새끼는 들소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육도 생기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이들도 몇 년만 흐르면 900kg이 넘게 나갈 것이며 잔뜩 무장된 몸으로 싸움을 준비할 것입니다. 격돌의 순간이 다가오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특별한 신체 내부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거대한 어깨뼈는 막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척추골은 둥근 등을 요새로 만들어주죠. 머리를 감싸고 있는 털과 가죽은 수 센티미터의 두께로 돌처럼 단단한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들의 털은 자연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보호막입니다. 게다가 30cm 정도의 단단한 뿔은 매우 날카로워서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충돌이 한창 격할 때는 안드로겐 호르몬이 들소의 몸속을 돌며 2배로 고통의 감각을 줄여줍니다. 900m 떨어진 곳에서도 토끼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뇌보다 안구가 더 큰 독수리의 눈으로 유명하며 사람보다 3배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목표물이 정해지면 하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매토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토끼의 강력한 뒷다리는 시속 64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토끼의 머리는 엄청난 속도에서도 분별력을 가지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두개골에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이 있어 고속으로 달리는 동안에도 시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끝은 들쑥날쑥하게 보이는데 벌린 손가락처럼 깃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며 각각의 날개 죽지는 상승에 더 유리하고 정지 상태에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이 있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이 잘못된 것은 독수리 때문이죠. 토끼는 갑자기 멈추고 독수리는 목표물보다 더 많이 날아갔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마냥 걸어야만 하는 독수리는 그만 기회를 잃고 말았죠. 사냥꾼의 놀라운 무장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시간의 비율에 달려 있습니다. 사냥꾼은 무기 창고에 이빨, 독과 발톱을 갖춰 놓았지만 사냥감도 그들 자신만의 방어 무기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최악의 적이 그들 내부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대초원 지역의 늦은 여름, 낮은 점점 짧아지고 들소의 번식기가 다가옵니다. 갈라진 혀와 강한 독성은 치명적입니다. 늦은 오후의 열기에 방울뱀이 외출을 합니다. 배가 고프군요. 캘리포니아 북쪽의 초지대에서 얼룩 다람쥐는 선호를 받는 먹잇감이죠. 이 둘의 대결이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죠. 가스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보통의 얼룩 다람쥐들은 이런 위험한 순간에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초강력 방어 무기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다람쥐의 전략의 핵심은 속임수인데 마치 다른 동물인 양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통하는 이유는 뱀이 세상을 보는 방법 때문입니다. 전 세계 독사들의 공통된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의 머리 양옆에 있는 열 감지 기관에 있습니다. 로레알 피츠로 알려진 매우 예민한 이 열 감지기는 외부로 열려있는 한 쌍의 구멍으로 이 구멍들이 온혈인 먹잇감의 위치와 크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의 흔적 같은 열감지 구멍으로 주변 온도보다 겨우 1000분의 3도 더 따뜻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람쥐들은 이 모든 것을 학습했거나 최소한 방울뱀의 열 감지에 대항해서 방어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방울뱀과 마주한 다람쥐들은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공포로 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상 꼬리에 혀를 흘려보내 나머지 몸과 같이 꼬리도 뜨겁게 만들어 열이 나는 면적을 늘리고 있는 것이죠. 뱀은 방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찌르륵거리며 경보음을 울리자 다른 다람쥐들도 합세를 합니다. 성체 다람쥐들은 매우 대담한 행동으로 위험을 감수하는데 심지어 물려도 그들의 피해 있는 효소가 독을 희석시켜줍니다. 흘려보내 나머지 몸과 같이 꼬리도 뜨겁게 만들어 열이 나는 면적을 늘리고 있는 것이죠. 뱀은 방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찌르륵거리며 경보음을 울리자 다른 다람쥐들도 합세를 합니다. 성체 다람쥐들은 매우 대담한 행동으로 위험을 감수하는데 심지어 물려도 그들의 피해 있는 효소가 독을 희석시켜줍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방울뱀의 독에 여전히 취약한 다람쥐 새끼들인데 방울뱀이 집단의 굴 입구를 탐색할 때 보면 이 사실을 아는 듯합니다. 굴에 머리를 들이민 방울뱀은 마치 열을 찾아다니는 미사일 같습니다. 부모라면 아무도 원치 않는 순간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이죠. 어미 다람쥐는 침입자를 물리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합니다. 뱀이 생매장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침내 뱀이 후퇴합니다. 포식자와 먹잇감 사이의 긴 전투에서 공격적인 무기들은 종종 역전의 결과를 낳습니다. 방울뱀과 다람쥐는 자신들의 무기를 끊임없이 진화시키며 수백 년을 이어왔습니다. 이 두 동물이 마주치면 항상 생존 경쟁이 됩니다. 초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전이 다 1대1은 아닙니다. 가끔은 위협에 대항해 무리가 함께 견뎌내죠. 때로는 무리 전체가 즉각 적의 침입에 대응하기도 합니다. 자라는 가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혀의 표면에는 먹이의 살을 자극하는 날카롭게 솟은 돌기가 있습니다. 이 순간은 누와 사자의 1대1 대결이지만 더 크게 보면 전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이동하는 무리와 기회를 노리는 소집단의 사냥꾼인 것이죠. 모든 충격의 순간은 찰나에 일어나고 운과 수백만 년에 걸친 생리학적인 적응의 결과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많은 우세한 능력을 갖춘 동물의 왕입니다. 속도, 강인함, 턱과
턱과 발톱.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날기까지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밑의 날개를 가진 검독수리는 가장 큰 조류 중 하나이며 아마도 가장 흉포한 맹금일 것입니다. 갈고리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 죽이는 특성 때문에 검독수리를 맹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중의 사냥꾼은 24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정찰하고 거의 시속 320km의 속도로 하강할 수 있습니다. 사슴 같은 큰 동물도 낚아채지만 검독수리는 원래 산토끼, 얼룩다람쥐, 그리고 초지대의 아메리칸 메토끼를 잡아먹습니다. 하늘에서 탄원이 떨어지듯 뻗어나온 발톱이 내리꽂히죠. 오도 가도 못하고 탈출의 필사적이 된 사냥감과 경주를 펼칩니다. 무기와 기술 재능에도 불구하고 항상 독수리가 승리. 그들은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초능력을 지니고 있죠. 바로 고분 깊숙한 곳에 있는 여왕 흰개미입니다. 거대한 몸을 꿈틀거리며 3초 간격으로 하루에 3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또한 그녀는 산파처럼 그녀의 알을 받아내어 타가 시설로 보내는 맹목적인 일개미들을 자극하는 페로몬이 있습니다. 여왕을 보호하는 일은 병정 흰개미의 역할입니다. 침공의 순간이 닥치면 병정 흰개미는 개미집을 방어할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포식자부터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병정 개미의 적이 되죠. 마치 걸어다니는 솔방울같이 생겼군요. 비늘이 있는 이 천상갑은 보기가 힘든 동물로 밤에만 나타나 강력한 식욕으로 흰개미를 밝힙니다. 냄새로 사냥을 하며 흰개미 집을 찾아내 파헤칩니다. 그러나 천상갑 역시 자연이 준 희한한 자신만의 도구를 진화시켜왔죠. 천상갑은 40cm 길이로 혀를 늘 수가 있고 탐사를 할 때는 끈끈한 점액으로 뒤덮인 혀로 흰개미를 잡습니다. 전투에 나선 병정 흰개미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턱을 이용해 침입자를 물어뜯습니다. 침략으로 수천 마리가 희생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아 여왕은 엄청난 양의 알을 생산합니다. 수십 년 동안 비교적 안전하게 지하의 무리가 견뎌내도록 여왕 개미가 돕는 거죠. 탁 트인 사바나 지역에서는 동물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종종 불침번을 서야 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기울여야 하며 심장이 두근거리며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